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만 열라고요? 그런데 입을 닫고 들어만 주니 이제는 저를 아예 만만하게 대합디다. 68세 김정숙 씨가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난 후 하소연을 합니다. 정숙 씨는 늘 배려가 넘치는 분입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가 말을 시작하면 친구들은 말을 가로채거나 딴청을 피웁니다. 정숙이는 참 착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쩐지 정숙 씨는 대화의 중심에서 자꾸만 밀려나는 기분이 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오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만만해 보일까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얕잡아 보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보낸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있습니다. 여기 70세 이만석 씨를 한번 보시죠. 그는 정숙 씨와 달리 화를 내지 않아도 모두가 그를 존중합니다. 만석 씨가 조용히 의견을 내면 모임의 공기가 금세 진지해집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대할 때 보내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의 차이이죠. 그 비밀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혹은 사소한 부탁을 받을 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만 몰랐던 관계의 기술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지금부터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존중받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5가지만 바꿔도 주변의 눈빛이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게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6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생 미덕이라 믿어왔던 겸손이 어떻게 무시의 신호가 되는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부러움 섞인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영희 씨의 새로 산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가방이 너무 우아하고 잘 어울려요. 안목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영희 씨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시장에서 싸게 산 거예요. 제가 눈썰미가 어딨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온 거죠. 영희 씨는 예의를 차린다고 한 말이었지만 그 뒤로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회원은 은근슬쩍 영희 씨에게 잡다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대화 도중 영희 씨의 의견을 영희 씨는 잘 모르니까라며 가볍게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희 씨는 분명 겸손하게 행동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녀를 예전보다 더 함부로 대하게 된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겸손의 역설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15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부류의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은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수용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며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낮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리더십과 전문성 항목에서
무려 24%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인격자로 보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린 것입니다. 즉, 당신이 칭찬을 부정하는 순간 상대의 뇌에는 이 사람은 낮게 평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1초 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는 건 그 사람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 신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부정하는 건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상대방의 안목을 부정하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방이 예쁘네요 라는 칭찬에 싸구려예요 라고 답하는 건 예쁜 것을 예쁘다고 말한 상대방의 눈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투는 상냥해도 무의식적인 메시지는 나는 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꼴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패턴 문제입니다. 나를 깎아내려야 상대가 편안할 것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을 대접하는 방식에 따라 타인에게 대접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계의 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내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포장하면 세상은 기꺼이 나를 그렇게 대우합니다. 겸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가장 큰 신뢰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칭찬을 건네면 그 화살을 억지로 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렇게 봐주시니 기분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타인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낮게 취급하는 그 습관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패는 타인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당당한 미소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이른둘이 되신 최만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대하는 그 사람의 이면을 통해 당신이 존중받아야 할 자리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호 씨는 최근 동네 친구 소개로 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74세인 이강석 씨를 알게 되었죠. 강석 씨는 처음 본 만호 씨에게는 아주 깍듯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형님 대접해 드릴게요라며 예의를 차렸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이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반찬을 내려놓으며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리자 강석 씨가 대번에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일을 이따위로 할 거야? 사장 불러와. 만호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석 씨는 곧바로 만호 씨를 보며 싱긋 웃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은 이렇게 기를 죽여놔야 대접을 받아요. 하지만 만호 씨는 기분이 좋기는커녕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강석 씨의 그 거친 목소리가 언젠가 자신을 향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는 사회적 지배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이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관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타인을 사회적 등급으로 나누어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당 직원이나 서비스 종업원처럼 자신보다 을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자신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황이 변하면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일반인보다 85%나 높았습니다. 즉, 그가 지금 당신에게 친절한 것은 당신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이거나 강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일 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계시죠? 나에게는 참 잘하는데 어디 식당이나 마트만 가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을 급으로 나누는 그 사람만의 고정된 패턴이죠. 지금은 당신이 존경받는 선배이고 배울 게 있는 동료라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당신이 그에게 줄 것이 없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는 식당 종업원에게 했던 그 태도로 당신을 대할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 해도 행동이 거친 사람은 결국 당신을 얕잡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진심은 강자에게 굽신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그 짧은 3초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누군가를 나의 기분을 풀기 위한 도구나 내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 또한 언젠가는 버려지거나 가볍게 여겨질 도구가 될 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의 무게를 봅니다. 만약 주변에 유독 약자에게 강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한테는 잘하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빌려온 친절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마음의 거리를 한 뼘 더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내뱉는 무례한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용히 선을 그으세요. 당신은 그런 거친 말들을 곁에서 견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은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곁에 머물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67살 이영수 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투가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무게감을 결정짓는지 그 미세하지만 강력한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근 영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단지 내 주차 문제로 다들 예민해진 상황이었죠. 영수 씨는 평소 생각했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 구역을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영수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한 주민이 말을 툭 자르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건 좀 비현실적이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영수 씨는 무안함에 헛기침을 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분명 영수 씨의 안건이 훨씬 더 논리적이었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목소리가 크고 말끝이 단호한 다른 주민의 말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가볍나?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는 걸까? 영수 씨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장을 끝맺는 그의 말버릇에 있었죠. 미국 듀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언어 스타일이 상대방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화자는 제 생각에는 인 것 같습니다만 혹은 그렇지 않을까요? 처럼 문장 끝에 울타리말이나 부속 질문을 자주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화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문장을 끝맺었죠. 실험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끝을 흐리거나 추측형 어미를 사용한 화자는
명확한 어미를 사용한 화자에 비해 신뢰도와 전문성 점수가 무려 35%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뇌는 말끝이 흐린 소리를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정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즉, 당신이 상대를 배려하느라 사용한 일지 모르겠네요 라는 표현이 상대에게는 내 말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라는 신호로 전달된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히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같은 표현을 써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 말이 틀릴까봐, 비난받을까봐 미리 퇴로를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말투는 치명적입니다. 말끝을 흐리는 습관은 마치 잉크가 번진 글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도 읽는 사람에게는 흐릿하게만 보일 뿐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따르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문장을 마칠 때 목소리에 힘을 빼거나 끝을 흐리면 상대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공간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영토의 표시입니다. 말을 끝까지 맺지 않는 것은 내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입을 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의 형태와 울림이 곧 당신이라는 존재의 형상을 만든다는 뜻이죠. 흐릿한 말투는 흐릿한 존재감을 만들고 단단한 말투는 단단한 자존감을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말에 무게를 싣지 않는데 어느 누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느껴주겠습니까?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비로소 타인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할 때 말끝을 삼키지는 않으셨나요? 내 말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의견이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목소리만큼은 정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목소리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몫일 뿐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문장을 마칠 때 합니다. 입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그 작은 마침표 하나가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무게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경청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들어주었던 그 수많은 부탁이 어떻게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지 그 아픈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65이 되신 한영숙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을 다닙니다. 성격이 워낙 모나지 않고 거절을 못하는 편이라 주변에서는 늘 영숙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며 칭찬하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같은 반인 62세 이순자 씨의 행동이 영숙 씨를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 씨, 나 오늘 좀 늦는데 내 붓 좀 씻어놔 줄 수 있어? 라는 가벼운 부탁이었죠. 영숙 씨는 좋은 게 좋다는 마음으로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니 이제 순자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벼룩까지 닦아 놓으라며 영숙 씨를 부립니다. 심지어 영숙 씨가 아끼는 멋까지 말도 없이 빌려 쓰곤 하죠. 참다 못한 영숙 씨가 순자 씨, 이건 좀 곤란한데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자
순자 씨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합니다. 아니, 영숙 씨. 사람 참 야박하게 왜 그래? 그동안 잘해주더니 갑자기 왜 변해? 영숙 씨는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내가 준 배려가 왜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사회 심리학에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나단 프리드먼 연구팀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인데요. 연구진은 평범한 가정집들을 방문해 아주 사소한 부탁, 예를 들어 교통안전 스티커 하나만 창문에 붙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작은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2주 뒤, 이번에는 아주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정원의 안전운전이라는 아주 크고 보기 흉한 표지판을 세우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부탁을 거절했던 집들은 단 17%만 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사소한 스티커 부탁을 들어주었던 집들은 무려 76%가 그 흉물스러운 표지판을 정원에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번 예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요구가 무리해져도 거절하기 힘든 일관성의 원리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부탁을 들어주는 편리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그 작은 부탁 하나가 무례한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게 만든 통로가 된 셈이죠. 영숙 씨의 사례에서 보듯 무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들어주기 쉬운 부탁으로 당신의 방어선을 테스트하죠. 이때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선을 허물어버리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부탁을 들고 우리 인생의 안방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다루기 쉬운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 생기는 갈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기에 벌어지는 심리적 약탈입니다.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는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지나가는 누구라도 당신의 정원을 짓밟고 꽃을 꺾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해진 이유는 그 사람의 천성 탓도 있지만 우리가 그 무례함을 허용해버린 반복된 예라는 대답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은 멀쩡하게 부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공짜로 쓰려는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그의 수필집에서 인간관계의 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남에게 빌려주되 자신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과 어울리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주인 자리까지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움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몽테뉴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거절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에 미안하지만 어렵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소중한 사람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 거절 한마디에 떠나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이용만 하려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남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아니오라는 말 속에 당신의 품격과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함부로 가져다 쓰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오직 당신을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마땅합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사과가 어떻게 우리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빌미를 주는지 그 심리적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69이 되신 박종수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종수 씨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면 바쁘신데 불러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좁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자기가 먼저 비켜주면서도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종수 씨의 발을 밟았을 때조차 상대가 당황할까봐 어이쿠, 제가 거기 서 있어서 미안합니다라며 먼저 사과를 하곤 하죠. 종수 씨는 이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고도의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종수 씨의 매너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수 씨를 은근히 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종수 씨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리고, 심지어 나이가 어린 사람조차 종수 씨에게 반말 섞인 말투를 내뱉기도 합니다. 종수 씨는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켰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점점 가볍게 여기는 걸까?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는 불필요한 사과가 인간관계의 신뢰와 권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낯선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바로 본론을 말했고, 다른 그룹은 비가 와서 미안합니다만 휴대전화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라며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사과를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한 경우 상대방의 호의를 얻어낼 확률이 무려 47%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분석에서 사람들은 사과하는 사람을 친절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지위가 낮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관계에서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행동은 상대에게 나는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으로 읽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서열을 스스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종수 씨의 사례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과하는 행동은 사실 상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길까봐 혹은 내가 거절당할까봐 미리 자신을 낮추어 매를 맞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태도이죠. 하지만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영악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저항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당신이 사과를 남발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권력 역학 문제입니다. 사과는 잘못을 바로잡을 때만 써야 하는 귀한 카드입니다. 아무 때나 남발하는 사과는 당신의 가치를 헐값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존재 자체가 미안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품격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자는 자신을 짐승으로 만드는 자다. 그리고 짐승이 된 그를 사람들이 짓밟아도 그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 참으로 뼈아픈 말이죠. 니체는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가 겸손이 아니라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낮게 취급하는데 세상이 나를 높게 대우해 줄 리가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고귀한 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뿐 구걸하듯 사과하지 않습니다. 철학자의 조언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당당하게 세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습관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 무거운 사과의 짐에서 자신을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앞으로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대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길을 비켜주었을 때 상대가 지나가면 미안해하지 말고 먼저 지나가세요라고 당당히 말하거나 상대의 양보에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면 됩니다. 사과를 고마움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사과하는 죄인에서 여유 있는 배려의 주체로 바뀝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이 당당해질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니어의 품격이며 지혜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의외로 놓치기 쉬운, 하지만 타인이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가장 먼저 간파하는 결정적 단서인 신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71가 되신 최갑수 씨는 얼마 전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지만 나리나리니만큼 큰맘 먹고 예전에 사두었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제법 중후해 보여 갑수 씨는 만족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갑수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정장은 번듯했지만 발에 신겨진 구두는 뒤축이 닳아 비뚤어져 있었고 흙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거든요. 에이, 누가 발끝까지 보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식사 내내 갑수 씨는 묘하게 위축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시선이 잠깐 자신의 발끝에 머물렀다 가는 것만 같아 자꾸만 발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게 되었죠. 갑수 씨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꺼내도 왠지 모르게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던 그 낡고 지저분한 구두가 마치 갑수 씨의 현재 삶이 고단하고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신발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200여 켤레의 신발 사진만 보여주고 그 신발 주인의 성격과 경제적 수준, 심리 상태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신발만 보고도 주인의 나이, 성별, 수입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을 무려 90%의 정확도로 맞췄습니다. 특히 신발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청결도와 관리 상태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신발을 신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인식된 반면 비싼 신발이라도 낡고 더러운 상태로 신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을 처음 볼 때 얼굴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발끝을 훑으며 그 사람의 현재 삶의 태도를 읽어냅니다. 즉,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내뱉어도 당신의 신발이 지저분하다면 상대의 무의식은 당신을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얕잡아 볼 준비를 마친다는 것이죠. 갑수 씨의 일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발끝을 자주 그리고 예리하게 봅니다. 얼굴은 화장이나 표정으로 어느 정도 꾸며낼 수 있지만 신발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민낯과 같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무슨 유세냐, 편한 게 장땡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편한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발의 관리는 결코 비싼 명품 구두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낡았더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는지, 뒤축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는지, 운동화라면 끈이 정갈하게 매여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신발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나는 나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무언의 항복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을 존중해 줄 만큼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투나 지위 이전에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그 발끝에서부터 당신의 권위는 시작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양은 내면의 전시장이며 의복과 몸가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대변하는 문장이다. 이 말은 우리가 걸치는 모든 것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은 우리가 세상을 딛고 서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더러워진 건물에 누구도 경의를 표하지 않듯 발끝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품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통찰이죠. 그라시안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발끝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에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현관에 놓인 당신의 신발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언제인가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내팽개쳐진 신발은 혹시 지치고 외로운 당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일 아침 밖으로 나가시기 전 단 3분만 내어 신발을 닦아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신발의 먼지를 터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무례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무장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설 때 당신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질 것이고 당신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이 작은 의식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먼저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힘은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깨끗한 신발 한 켤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침묵이라는 순간이 어떻게 우리의 무게감을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박만수 씨는 얼마 전 오랜만에 열린 고향 친구들의 산악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끌벅적하니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다 대화의 주제가 끊기며 잠시 식탁 위에 30초 정도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그 어색한 공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휩싸인 것이죠. 그는 입을 열어 묻지도 않은 아들의 연봉 이야기부터 최근에 며느리와 겪었던 사소한 갈등,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건강 검진 결과까지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만수 씨는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만수 씨가 무심코 내뱉은 며느리 흉은 친구들 사이에서 만수네 집안도 골치 아프다더라는 가십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를 살리려고 던진 말들이 결국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정작 그 자리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대접받았던 친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침묵을 즐기던 70세 김광석 씨였습니다. 왜 만수 씨의 말은 독이 되고 광석 씨의 침묵은 약이 된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다이애나 타미르 교수는 인간의 자기 공개 본능에 대해 아주 유명한 뇌과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와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인 복측 선조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돈을 받았을 때 자극되는 곳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대가로 돈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침묵의 공백을 느끼면 불안해지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뇌가 자기 정보 누설이라는 보상을 선택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어색한 순간에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당신이 솔직해서가 아니라 단지 뇌의 쾌락에 굴복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바로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상대의 불안을 이용하여 당신의 정보를 캐내고 결국 당신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패배나 어색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든 그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죠. 특히 배려심 많은 시니어 분들은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자신의 속사정까지 다 내어주며 광대를 자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경계의 문제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가벼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침묵의 가치를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당신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통제권의 선언입니다. 어색한 공기를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낼수록 당신의 정보는 가치가 떨어지고 당신의 신비감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보여준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다 말해버린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침묵을 견디는 힘이 곧 당신의 존재감이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도덕주의자인 라 브리에르는 인간관계와 말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결점을 절반은 가릴 수 있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품격을 2배는 올릴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입을 닫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존중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영원히 나의 성벽으로 남아 나를 보호해 줍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자신을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모임에 나가서 나 혼자만 열심히 떠들다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어색함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억지로 살려내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침묵이 흐를 때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찰나의 정적을 즐길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침묵 속에 당신의 진정한 무게를 담아보세요. 비워진 말의 자리에 비로소 타인의 존경과 당신의 평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불안한 말의 감옥에서 당신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칭찬에 반응하는 법부터 침묵의 무게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미세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께 오늘의 이야기가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시원하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평온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열쇠를 타인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결코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선을 명확히 긋고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모르고 애쓰셨던 당신의 고단함을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나를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어 나의 에너지를 소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평온과 존엄을 위해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을 내디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두잇이었습니다.